제나라 사람이 말했다. 열야는 두 사내를 섬기지 않는다. 이는 시경의 백주편과 같은 뜻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은 이렇게 말한다. 다시 시집간 여자의 자손에게는 벼슬을 주지 말라. 이 법을 어찌 모든 평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겠는가? 이 법은 벼슬을 하려는 양반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시작된 이래 지난 400년 동안 백성들은 오래오래 세뇌되어 버렸다. 그래서 과부들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집안의 높낮임도 가리지 않으면서 절개를 지키게 되었다. 이것이 마침내 풍속이 되었으니 이른바 열려라는 것이 이제는 과부에게도 존재하게 되었다. 부모가 억지로 다시 시집 보내려는 것도 아니고 자손의 벼슬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건만 뒷골목의 젊은 과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과부의 몸을 지키며 늙어가는 것만으로는 수절했다고 말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광명한 햇빛을 스스로 꺼버리고 남편을 따라 저승길을 걸으려 한다. 불이나 물에 몸을 던지거나 독약을 마시려 한다. 끈으로 목을 졸라매면서도 마치 극락이라도 밟는 것처럼 여긴다. 그들이 열렬하게는 열렬하지만 어찌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겠는가? 옛날 어떤 형제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의 벼슬길을 막으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의논드렸다. 그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의 벼슬길을 막으려 하느냐? 아들이 대답했다. 그의 선조 중에 과부가 있었는데 바깥 여론이 몹시 시끄럽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유방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들이 대답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바람은 소리만 나지 형태가 없는 법이다. 눈으로 살펴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아도 얻을 수가 없다. 공중에서 일어나 만물을 흔들리게 하니 어찌 이따위 형편없는 일을 가지고 남을 흔들리게 한단 말이냐. 게다가 너희들도 과부의 자식이니 과부의 자식으로서 어찌 과부를 논할 수 있겠느냐.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어머니가 품속에서 동전 한 잎을 꺼내 보이면서 물었다. 이 돈에 윤곽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글자는 있느냐? 글자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게 바로 내 어미의 죽음을 막아준 부적이다. 내가 이 돈을 10년 동안이나 문질러서 다 닳아 없어진 거다. 사람의 혈기는 음양에 뿌리를 두고 정욕은 혈기에 심어져 있다. 사람은 고독에서 살며 슬픔도 지극하다. 혈기는 때에 따라 왕성한즉 어찌 과부라고 해서 정욕이 없겠느냐. 가물가물한 등잔불이 내 그림자를 조문하는 것처럼 고독한 밤에는 새벽도 더디 오더구나. 처마 끝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거나 창가에 비치는 달이 하얀 빛을 흘리는 밤. 나뭇잎 하나가 마당에 흩날리거나 외기러기가 먼 하늘에서 우는 밤. 멀리서 달 고는 소리도 없고 어린 종려는 코를 깊이 고는 밤. 가물가물 졸음도 오지 않는 그런 깊은 밤에 내가 누구에게 고충을 하소연하겠느냐. 내가 그때마다 이 동전을 꺼내어 굴리기 시작했느니라. 둥근 동전이 방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잘 달리다가도 모퉁이를 만나면 그만 멈추었다. 그러면 내가 이놈을 찾아서 다시 굴렸는데 밤마다 대여섯 번씩 굴리고 나면 하늘이 밝아지곤 했단다. 10년 지나는 동안에 동전을 굴리는 숫자가 줄어들었고 다시 10년 뒤에는 닷새 걸러 한 번 굴리게 되었다. 혈기가 쇠약해진 뒤에야 이 동전을 다시는 굴리지 않게 되었단다. 그런데도 동전을 10겹이나 써서 20년 되는 오늘까지 간직한 까닭은 그 공을 잊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끔은 이 동전을 보면서 스스로 깨우치기도 한단다.
말을 마치면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다. 군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열렬하고 말할 수 있겠구나. 슬프도다. 이처럼 괴롭게 절개를 지킨 과부들이 그 이름조차 사라져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과부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온 나라 누구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결국은 죽어야만 뛰어난 절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개축년의 어느 날이었다. 내가 고을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 이듬해였다. 새벽 즈음에 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들으니 청사 앞에서 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슬퍼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내 잠을 깨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제야 내가 물었다. 닭이 울었느냐?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벌써 서너 번이나 울었습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심부름꾼 박상효의 조카딸이 함양으로 시집가서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아비의 3년상이 끝나자 바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구해달라고 했지만 상효가 오늘 숙직 당번이므로 황공하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가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날이 저물 무렵에 내가 물었다. 함양 과부가 살아났느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했다. 벌써 죽었답니다. 나는 서글프게 탄식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여러 아전들을 불러다 물었다. 한 명의 연료가 났는데 그가 본래는 아니 사람이라고 했다. 그 여자의 나이가 올해 몇 살이며 함양 누구의 집으로 시집을 갔었느냐? 어릴 때부터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너희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 아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박씨의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 아전이었는데 그 아비의 이름은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죽은 뒤로는 이 외동딸만 남았는데 그 어미 또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아비 할미의 손에서 자라났는데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19이 되자 함양 임술증에게 시집갔습니다. 술증 또한 대대로 함양의 아전이었는데 평소에 몸이 요이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혼례식을 치른 지 반년이 못 되어 죽었습니다. 박씨는 남편의 초상을 치르면서 예법대로 다하고 시부모를 섬기는데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고을의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그 어진 태도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그 행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 늙은 아전이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시집가기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이 말했답니다. 술증에 병이 깊어 살 길이 없는데 어찌 혼인을 취소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비와 할미가 여자에게 가만히 알렸더니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혼인날이 다가와 색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술증을 보았습니다. 술증은 비록 외모는 괜찮았지만 폐병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마치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색시 집에서 매우 두려워하며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했더니 여자가 얼굴빛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번에 바느질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또 누구의 옷이라고 불렀나요? 저는 처음 바느질한 옷을 지키고 싶어요. 그 집에서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원래 잡았던 혼인날에 사위를 맞아들었습니다. 비록 혼인을 했다지만 사실은 빈 옷을 지켰을 뿐이랍니다. 얼마 뒤에 함양 군수 윤광석이 밤중에 기이한 꿈을 꾸고 감격하여 열부전을 지었다. 산청 현감 이면제도 또한 그 여자를 위하여
전을 지었다. 거창에 사는 신도양도 문장을 하는 선비였는데 박씨를 위하여 그 절개를 서술하였다. 박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한결같았다. 그녀는 말했다. 나처럼 나이 어린 과부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면 길이길이 친척에게 동정이나 받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악령된 생각을 면치 못할 테니 빨리 이 몸이 없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슬프도다. 그녀가 처음 상복을 입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장례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장례를 끝낸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작은 제사가 있기 때문이었다. 제사를 끝낸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큰 제사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큰 제사도 끝나서 모든 장례 의식이 마무리되니 지아비가 죽은 바로 그날 같은 시각에 죽어 그 처음의 뜻을 이루었다. 어찌 열부가 아니랴.